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두 분을 함께 모셔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식인 초대석 합석.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홍익대학교 유현진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오시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나 김대식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대식 교수님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할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사석에서도 자주 보는 편인데 저희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저희가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3명이 모입니다. 송기령 박사와 저와 김대식 교수. 밤마다 아저씨들이 카톡 보내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그 AI 관련된 링크 보내주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자주 하신다니 오늘 얘기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주제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바로 자율주행 택시 얘기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안 됐어요. 이게 유료화가 된 지. 요금을 떠나서 자율주행 택시가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래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막을 수는 없죠. 그걸 제도적으로 택시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못하게끔 반대는 하겠지만은 마치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지만은 그 큰 흐름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거는 안정성 같은 게 좀 두려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과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 많았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타면 사실 좀 멀미도 나고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를 하고. 근데 작년 아마 가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법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길거리에 다닐 수 있게 또 우연히도 친한 친구분이 또 테슬라를 타고 계셔가지고 그게 허락이 된 날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저를 태워줬는데 네. 강남 한복판에서 한 1시간 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보다 운전도 잘해요. 그날 차가 진짜 막힌 날이었었는데도 요리조리 다니고 정말 안전하게. 그 옵션이 있어요. 3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매드맥스가 제일 아마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막 차선 막 바꾸고 이렇게. 제 친구가 그걸 쓰는 걸 얘기해 주는데 쫙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차들이. 그럼 얘가 핸들을 까딱까딱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빼서 보고 한대요. 정말. 그러다가 딱 눈치 봐가지고 트럭 앞으로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트럭 같은 대형차들이 출발이 느리잖아요. 얘는 이것까지 아는 거야. 아까 그 질문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람보다 안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리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전에 있었던 레가시 기술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항상 요구는 합니다. 사람이 운전하고 매일 사고 나잖아요. 사실은 서울시 다니면 어제 교통사고 몇 번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시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해도 옆에 사람들이 사고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탔던 사람이 사고가 난다. 난리가 날걸요. 법 이거 다시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문제가 제가 볼 때 보험료일 것 같아요.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은 이게 자동차 회사가 실수한 거냐 아니면 운전자가 실수한 거냐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 갖고서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근데 저는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편한 것도 있고 안전한 것도 있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택시 타잖아요. 전화하잖아요. 느껴.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지금. 갑자기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저 라디오 줄이실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다 좋으신 분들이죠, 당연히. 집에 쭉 가는데 갑자기 그 전세세요. 갑자기 그 순간 패닉이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혹시? 그런데 자율주행차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내가 편하게 택시 안에서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전화 다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어린 친구 젠지들이 좀 이제 어른이 돼서 이 친구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시작할 쯤에는 압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선호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지금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잖아. 맞아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인데 전세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 패닉될걸요 완전히. 근데 재미난 게 도시 설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요번에 CES를 가봤는데 제일 건축가 입장에서 눈에 띄는 거는 차가 있는데 보통 사이즈 차예요. 근데 그게 딱 4등분 돼 있어요. 똑같은 모양의 좌석이 4개가 있어. 그리고 앞뒤로는 벽이 있고요. 옆하고는 반투명 유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홍익대학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와요. 그러면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좌석에 앉아. 딱 사이즈가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아. 의자 뒤로 다 제껴지고 앞에 큰 모니터 있고. 그런데 옆에 내가 친구가 타면 이걸 내리고요. 홍대 가는 길에 누가 합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고 유리창 올리고 하면은 내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손님, 네 번째 손님까지 태우면 가격이 더 떨어져. 그래서 나는 거의 공짜로 홍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다 혼자 다니게 되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의 폭은 4명이 앉는
있는 마차의 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이즈가 유지될 거냐는 거예요. 운전자가 한 명 있고 나머지 손님 3명 타는 컨셉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의 혼자 타는 사이즈의 택시가 활용도가 높아진다든지 앞뒤로 타는 정도만 된다. 혹은 뒤에 차가 도킹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대가 도킹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귀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분리해가지고 옆으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럼 차선폭을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더 효율적이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4차선 도로에 8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8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녹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시 내에 우리가 이미 확보해놓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가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7% 정도를 우리가 녹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주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유 교수님은 이렇게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상상되게 나쁜 상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특히 이게 아마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스트리트 파킹이잖아. 맞아요. 대도시에. 출근 시간 지나고 나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 막 30분씩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잖아. 주차할 곳.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를 2대 살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첫 번째 차 보내. 주차장 자리 차지하라 그래. 나는 9시에 가. 걔는 나가고 내가 거기 서. 아니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은 주차장이 필요 없죠. 나를 내려다 주고 딴 데로 가면 되거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싫어도 그냥 집에 가 있어. 집에 그래도 가 있어. 되고. 그래도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건축가들이 제일 바라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그 건물이 해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뒷골목에 근생 건물 같은 거 보시면은 2, 3, 4층이 있고 1층에 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필지가 작으면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거든요. 그럼 1층이 다 주차장인 거야, 이 도시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돼서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을 필수로 하는 거를 없애버리면은 1층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되고 도시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안 타게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통계를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시간은 10% 20%뿐이 안 되고 자동차라는 기계는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거의 유일하게 대부분 서 있어요. 어딘가. 집에 서 있거나 회사에 서 있거나 이거보다 비효율적인 기계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 타고 있으면 빨리 도착해서 그만 내리고 싶고. 야, 이 자율주행 택시 얘기만 살짝 주제를 던졌는데도 이렇게 열띤 토론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깨끗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갓길에 주차하는 거를 대체로 다 금지해놨어요. 1층에 카페가 있고 거기서 커피를 사려고 한다면 잠깐 세우고 들어갔다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잠깐 세우고 들어가는 게 거의 전면 금지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런 모습도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1층이 진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가게들이 생길까요? 네, 많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티 주차장도 없어질 뿐더러 일렬로 줄 서 있는 갓길 주차 같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살 때 내가 내려서 커피 주문하고 다시 올 때 한 10분만 얘가 한 바퀴 돌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굳이 주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이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많은 주차장이 한 반은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간을 우리가 새로 얻게 되는 거고 그 공간에 실내 농장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매일매일 먹는 샐러드 야채 같은 것들을 내 주차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차에 주차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문콕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나오더라도 이게 몇십 센치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하게 되면은 사이드미러 딱 접고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뭐 거의 1cm 간격으로 딱 넣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좁게 더 많은 차를 넣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자율주행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지금은 사람이 내려가지고 걸어올 때 높이를 생각하니까 2점 몇 미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만 만약에 혼자 들어가면은 주차장 높이가 확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모로 공간이 엄청 세이브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얘기네요, 진짜. 그리고 당연히 불도 안 켜도 되고 그냥 엄청나게 공간이 지금의 거의 한 반으로 줄을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운전기사가 이 도로에서 혼자 차지하는 게 한 반평은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100만 대의 차가 다니면 50만 평이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로를. 그 면적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적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지금 신축 아파트들 단지에 가보면 주차장이 세대당 3대 가까이 되고 지하 한 5층, 6층, 7층까지 다 파놨는데 이 공간들 대부분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짜 신기하다. 전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자동차에 대한 관계 자체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고 30년, 40년 후에 저희 후손들은 인간이 예전에 차를 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뻥치지 마. 새
흙덩어리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다니면서 거울 2개를 보면서 조정했다고 말도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마치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몽골 군인들이 말 타면서 뒤로 돌아서 화살을 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 했거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30만 년 됐는데 사람이 운전을 한 것, 특히 대부분 중산층이 운전을 했었던 시절은 100년도 안 돼요. 다 합쳐봤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도 유인 자동차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족들이 타는 거. 취미 승마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한 2040년, 2050년 정도 되면 유인 자동차 금지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유인 자동차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믹스드 트래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안 따기 시작하고 이 차들이 사라지면 어느 한순간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10% 정도는 운전하겠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 차들 때문에 인프라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인 자동차. 신호등 체계. 신호등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타산이 안 맞아. 그럼 국가에서 보상 좀 해주고 유인 자동차 금지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전화번호도 그랬잖아요. 011 마지막에.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나는 자연인이라 같은 분들 그분은 그냥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바꾸라고 한 거죠. 자율주행을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20세기 들어서 건축과 도시가 바뀌는데 제일 큰 변화 비포 앤 애프터가 뭐냐면은 자동차와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증기기관차는 도시하고 도시를 연결하지 도시 내에서를 타고 다니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실은 도시의 구조를 도로망을 다 바꾼 제일 중요한 변화고 엘리베이터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기계잖아요. 근데 자동차와 엘리베이터의 공통점은 둘 다 기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건축과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도시와 기계가 융합한 시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자율주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계와 융합을 한 도시에서 그 기계가 지능을 가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도시로 바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과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이 엄청나게 오물도 배출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막 비가 내리면은 얘네들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차로 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능이 들어가서 운전자의 숫자를 줄이고 도로의 면적을 더 내놓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도시로 바뀔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유인 자동차 금지법 같은 거를 제일 먼저 실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비어있는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새로운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처럼 다음 시대 도시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 정도 되면은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중소도시부터 하든지 아니면 대도시부터 하든지 먼저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아까 그 교수님이 20세기 건축 역사에서 자동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1920년도 30년도에 건축가들을 보면 이게 뭐 르코비제가 되든 엘리지스키가 되든 자동차를 거의 무슨 유토피아 같이 생각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잖아요. 에펠탑 옆에 그냥 쫙 도로로 깔자. 전체 도시를 고가도로로 하자. 메트로폴리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막 고가도로가 10층으로 돼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도시를 추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건축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런 상상을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건축가들이 20년도 30년도 이 자동차 문화를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봤었던 이유나 그런 게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기계 자체를 너무나 판타지로 봤던 시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기계 같은 거는 있었잖아요. 큰 차이점은 뭐냐면 증기기관은 에너지원을 내부에 갖고 있는 거죠. 석탄을 넣으면 얘가 태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석유로 바뀐 것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타지와 로망이 있어서 항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거가 깨진 결정적인 계기가 기계가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한 두 개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자폭탄 나오면서 과학기술이 항상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구나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고 환경오염 얘기 나오고 결정적으로 70년대 오일쇼크 나면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를 느껴서 그 정도쯤 됐을 때에 비로소 기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지 1920년대에는 기계가 너무 보급이 안 돼 있던 때였고 그 어떤 판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면은 지금의 도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일면으로는 이해는 가는 게 1920년대 30년대의 건축가들의 최고의 숙제는 도시로 밀려드는 인구를 어떻게 빨리 살게 할 집을 만들까가 첫 번째였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준 게 엘리베이터예요, 사실. 철근 콘크리트화. 두 번째는 사람이 모여 살면은 가장 심각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전염병 문제거든요. 근데 동물이 같이 살면은 전염병이 확실히 늘어나잖아요. 이 서울의 도시가 1000만 명인데 다 말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오물을 다 어떻게 처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에 비해서는 훨씬 위생적인 교통수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환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또 도시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좀 한적한 데 가서 살면서 자율주행 택시 불러서 뭐 출퇴근도 좀 하고 어차피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유 있게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자율주행 되면은 다 그렇게 도시에 모여 살 필요 없이 흩어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결혼해서 애 낳고 안정적으로 살는 사람들은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도시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아무래도 도시에 훨씬 많고 그리고 특히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요. 도시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즐길 게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즐길 거를 위해서 도시로 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시에다 모여가지고 돈을 써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도시로 모여들어요. 저는 그거를 역행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게 전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대화는 되지만은 나를 안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로봇이 나를 안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 연애도 못 해봤는데 로봇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도 잘 받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다른 인간하고 대화하는 게 더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쯤 되면은 흩어져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할 거다. 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정말 이상적인 몸을 가진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 얘기지 그게 된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많이 변화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사회적이라는 게 꼭 인간과 인간이 아닐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제도를 다 택하고 있는 나라가 선전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선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와서 음식을 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로봇들이 택배를 배달해 준다든지 이게 이미 수년이 흘러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풍경을 어색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게 될까요? 저는 뭐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나운서님이 그 선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 온 제 친구들은 한국의 레스토랑만 들어가도 기절을 해요. 키오스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주문하면 위생관다가 삐삐삐삐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 그 친구들한테 그게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적응을 다 해버렸잖아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양극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그런 레스토랑일 거예요. 가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삑삑삑 누르고 혼자 앉아서 먹고 가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인 관계가 더 많아지는 행위. 식당에 가더라도 갑자기 소믈리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셰프가 미슐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엔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프라이버시는 귀족들의 권한이었었어요. 농부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혼자의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항상 옆에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돼지도 옆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 고독함이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흥미로워진 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고독함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목이 돼버린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풍요로운 인생은 새로운 귀족들의 삶. 우리 신체적인 변화도 사실 그래요. 예전에는 보면 중세시대에는 농부들은 살이 안 쪘죠. 아주 그냥 날씬했습니다.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귀족들은 살이 쪘고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지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슬림해요 사실은.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좋은 음식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뚱뚱해. 그래서 저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로 오면 사회관계를 오해할 것 같아요.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정반대로 갔다라는 게. 재미난 관찰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망 호텔에서 투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객실이 50%밖에 안 차서 다 해봤자 50명이 안 되는 거죠. 손님들이. 근데 종업원이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방만 나가면 청소해놓고 너무 좋은 호텔이야. 내가 그런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야 근데 MZ는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종업원들이 알고 파악하는 게 우리 세대에는 프렌들리하고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만 또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스러워.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커스터머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기가 막힌 시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고정관념에서는 내가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아.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 내가 돈이 없어. 외로워. 고독사로 끝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이게 둘 다 싫거든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할 때 모든 서비스는 편하게 받지만 혼자는 아니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있고 싶다라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불가능한 걸 우리가 항상 원하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가능하죠. 내가 외로우면 켜, 귀찮으면 꺼.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메마른 숲에 불이 번지듯이 인간의 본성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건드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간이 원하는 걸 얘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혼자 있기도 싶고 누구랑 함께 있고 싶다. 그거를 예전엔 건축이 해결해 줬거든요. 벽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잖아요. 중세시대는 벽이 없었죠. 그냥 다 같이 있었던 거죠. 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주 귀족들만 내 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좁은 공간 안에 서울에 살 수 있는 거는 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소련의 SF 소설가가 쓴 우리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디스토피아가 나오는데 모든 벽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거는. 그래서 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를 만들어주고, 근데 그건 좀 너무 고립돼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문을 뚫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통하고, 근데 오가지는 못하니까 문을 만들죠. 다른 층에 있는 사람하고 오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고, 건축 장치가 말씀하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프라이버시도 만들어줬다가 관계성도 맺어줬다가 이거를 하는 아주 로우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드론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음 문제가 있어요. 하는 거. 엄청 큰 벌 같은 소리가 나죠. 제가 방송 때문에 한번 DSLR 카메라 1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드론에 띄워서 촬영을 하는데 진짜 일단 헬기 뜬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드론 택시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개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세상에 드론 택시가 2대만 다니겠어요? 우리 서울 상공에 100대 다니면은 헬기 한 50대 든 정도의 소음인 거예요. 근데 막 밤 10시에 치맥을 배달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되면은 저부터 소송 걸 거예요. 교수님 여기서는 흥미로운 변수가 있는데 교수님 맨 마지막 멘트가 저라면 유현진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있어요. 소리에 대한 인간의 니즈가 사실 제로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바깥을 싫어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반대로 좀 덜 그런 분들은 시끄러운 음악 빵빵빵빵 이걸 더 선호해요. 속에 생각이 없는 사람. 자 이건 아주 이제 우리가 위험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수동원 같은 데 가면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거기서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미래로 가볼까요? 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세상. 그렇죠. 생각을 거의 안 하는 세상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깥 세상의 소음에 우리보다 덜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막 댓글로 욕을 엄청나게 받겠네요, 이제. 미래 시대 전체를 아주 매도해 버리시네요. 아까 주차장 말씀하셔서 거기서 확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지금 피지컬 AI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현실은 안 됐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 시중을 들어주고 모든 걸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집 내부의 설계도 달라질까요? 집 내부의 설계 당연히 달라지죠. 얘가 움직이기 편한 방식으로. 근데 그거에 우선적으로 하진 않겠죠. 마치 우리 전기청소기 있듯이 그냥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으면은 바뀌는 게 거의 없을 거고. 근데 조금 더 부잣집이 되면은 옛날에 영국 귀족들 집들 보면은 하인들이 다니는 길 따로 있고 일반 집주인이 다니는 길 따로 있거든요. 기가 막히다. 피지컬 AI가 보편화된 미래 잘 사는 집들은 예전에 귀족들 집 구조를 벤치마킹 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건물 하나하나의 그거보다 제가 우려하는 건 딴 데 있어요. 좀 서론이 긴데 참고 들어주시면.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V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있었죠. 막 외계인이 인간 인육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에너지원이 되는 이유는 소하고 저희하고 다 똑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해 오면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안드로메다에서 진화한 외계인이 와서 우리 거를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흡수는 안 된다. 배만 부를 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단세포에서 진화한 생명체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데 증기기관 같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먹잖아요. 화석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생태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 자동차 나오고 전기 쓰는 애가 나오고 하면은 에너지원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와 다른 에너지원을 쓰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 그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유기체 생명체로 굴러가는 생태계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행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TV 이 정도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애들인데 여기에 로봇이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걔네들이 쓰는 에너지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구 표면의 유기체의 퍼센테이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 이제 도시에 여유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한 10년, 20년만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데이터 센터로 다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시킬 때 데이터 센터는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AI를 추론을 해야 되잖아. 써야 되면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사람과 기업과 소비자가 있는 근처에 사실 있어야 돼요. 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대도시 하나씩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가 또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에도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수도권에 있든 지금 땅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 만들. 그런데 다행히도 아파트 주차장.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겨주신다면 갑자기 여유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는 훨씬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상수도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로마 시대 때에는 상수도가 아퀴덕트라고 지표면에 보이게 다리처럼 지나갔는데 지금은 지하에 파묻혀 있잖아요. 안 보이게.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가 눈에 안 보이는 어느 공간 안에 한 레이어가 쫙 깔려있는. 그 지하철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진짜로. 로봇의 동선까지 고려하고 로봇들이 쓰는 데이터 센터의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고 그거 진짜 머리 아프긴 하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미래의 모습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댓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의 모습도 변할 것이다, 주차장의 모습도 변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대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셨잖아요. 벌써 머릿속에 막 각각의 도시들의 장단점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내가 편한 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편안함이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포유류들은 결정적 시기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만 경험이 뇌의 구조를 사실 만들어버립니다. 그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2시간에서 4시간,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우리 인간은 10년에서 12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딱 요때만 뇌가 거의 젖은 찰흙같이 말랑말랑해서 경험을 통해서 뇌의 구조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않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는 다른 세포들이 그냥 잡아먹어 버려요. 이렇게 처음 10년 정도를 보내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최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진화 과정에서 보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김대식이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막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알라스카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태어날 때는 범용적으로 모든 지구의 환경에 필요한 뇌 구조는 만들어놔요. 뛰는 거, 점프하는 거, 뭐 그런데 특정 환경에서만 필요한 게 또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태어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12살 정도 되면 골든 윈도우가 딱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뇌가 안 변해요. 유일하게 뇌를 바꾸려면 학습으로만 사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우리의 뇌를 완성시킨 환경을 고향이라고 부르고 그냥 제일 편해요. 뇌가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뉴욕으로 갔어. 아니 처음에 재밌죠. 관광객으로는. 근데 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불편함은 뭐냐면 인간의 뇌는 번역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는 미국의 서울대학교다. 아니에요. MIT는 미국의 카이스트다. 그건 정말 아니고 그렇지만 가장 근접한 거로 번역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비슷하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으로 찾아가게 돼 있고 미국에서는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한인타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기 가서 작은 미니에처 한국을 만들어 놓으면 뇌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릴렉세이션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럽, 미국, 일본 다양한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문화권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유럽에 있을 때는 주말에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나가서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경험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성당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에스프레소 한번 먹고 바다 한번 보고
보고 서점 가서 책 좀 보고 계획 없이 도시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 거기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뭐 한다. 그리고 차 타고 가든 뭐를 하든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지 A에서 B로 가는 그 경험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많은 도시들이. 그런가 하면 전 또 한국이나 일본은 그런 게 좋던데 이렇게 큰 도시인데도 중간중간에 시골스러운 게 여전히 있는 조그만 포켓들, 작은 동네 같은 이런 좀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도시들이. 유럽 가면은 경험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험이 연속되려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나 지하철 타도 압구정역에서 옥수역까지 가는 거는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다르죠. 딴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경험이 연속되는 도시와 경험이 단절되는 도시의 딱 기준점이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도시냐 이후의 도시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뭐 유럽의 도시들은 보행 친화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인터섹션이 뭐 45m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자동차를 타거나 마차를 타면은 뭐 60m, 240m마다 한 번씩 나오고 서울은 800m마다 한 번씩 큰 사거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은 똑같은데 도로망이 달라진 거잖아요. 교통수단이 달라져서 그 이유는 자동차라는 기계가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차에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이 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반대로 자동차나 이런 지하철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인간의 몸과 이 도시 공간이 유기적으로 공진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울이 되게 안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서울은 경사지가 많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70%가 산지잖아요. 그래서 도시치고 산이 되게 많아요. 또 당시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때 자동차를 처음부터 깔 정도로 돈이 많았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전쟁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면서 자동차 없이 인간의 발로만 만들어진 달동네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 자체가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도시. 그런데 또 하나는 고고학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도시. 레이어가 있는 도시. 그렇죠. 로마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가 하나가 아니고 열 몇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새로운 도시를 그 위에다 얹혀놓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다 없애지 않아요. 없애는 것도 시간과 돈이 들고 로마 같은 데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500년 전에는 의미 있는 길이었을 텐데 시작점과 끝이 사라져버리고 중간만 남아버린 거죠. 이런 녀석들이 겹쳐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도시에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 계속 뭔가를 발굴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라스베가스 같은 CES 어차피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왜냐? 똑같은 거의 반복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릿 패턴에 반복 패스트푸드 호텔, 데니스 호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가장 즐기는 게 서프라이즈. 물론 좋은 서프라이즈. 인간이 가장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 기대하지도 않고 나왔는데 정말 내가 몇 년 동안 찾았던 레어 아이템이 발견. 네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날.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로가 직선이냐 곡선이냐의 맞아요. 차이예요. 네. 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라스베가스 직선이잖아요. 여기서 보여. 끝이 다 보여. 드라마 1회를 봤는데 18회 결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이니지로 엄청 번쩍번쩍 잘 보여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곡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고 동물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잖아요. 동물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싫어해요.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걸어요. 평지를. 그럼 길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고고학자 같은 발굴을 하는 도시라고 하셨는데 건축계에서는 어려운 말로 팔림시스트라는 용어를 써요. 팔림시스트?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니까 글자를 지우고 거기다 다시 글자를 써요. 그게 여러 겹이 되면은 그 앞에 썼던 현지글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요. 그런 걸 팔림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도시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서울이 흥미로울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막 많잖아요. 그게 보존이 되면은 한 100년 지나면은요. 그거 보러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야, 100년 전에는 세상에 사람이 거푸집을 짜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저렇게 건물을 만들었대. 우리가 마치 북촌 한옥 보듯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귀한 유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두 분께서 다 새 책을 내셨습니다. 일단 유현준 교수님께서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10년을 맞이해서 전면 개정판을 내셨어요.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10년 만에 새로 나오는 기분이. 저는 되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세상에 저를 좀 그래도 알리게 된 계기가 이 10년 전에 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인데, 어쨌든 10년 동안 아직 폐간이 안 되고 살아남았다가 이제 진화해서 개정판이 나와서 또 앞으로 한 10년 살아남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 몇 권 나갔습니까? 20만 권 정도 나왔습니다. 부럽다. 이야, 20만 권 대단한 건데 그거는. 100만 권 넘는 책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슨 20만 권 뭐. 그럼 저 서울은 무엇으로 삽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물리적인 조건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어떠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느냐가 그 도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하드웨어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이 6개 정도 꼭지가 새로 나왔고요. 아, 추가됐습니까? 예, 추가됐어요. 10년 전에는 가로수길이 제일 핫했는데 지금은 성수동 연무장길 여기가 제일 핫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라앉았는지, 왜 연무장길이 뜨는지. 참고로 저는 이 대담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니요, 요번에. 아, 요번에?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 교수님은 점잖으셔서 직접 안 하실 테지만 저는 점잖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자, 남는 책이 지금 몇 개 없어요. 남은 시간이 15분뿐이 없기 때문에 홈쇼핑에서. 아, 그럼 교수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느낀 김대식 교수님은 뭔가 모르는 걸 만났을 때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연구를 하고 되게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 도시를 경험하는 건 인간이고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 인간의 뇌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꼬불꼬불한 길을 좋아하고 왜 인간에게는 이 정도 거리가 좋은 건지, 왜 르코비지에는 인간의 몸을 기반으로 건축을 했는지, 그런 걸 읽으면서 뇌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이디어 많이 생겼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좋은 도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예술작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3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놀랍게 한다.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그 도시를 가기 전 나와 갔다 온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또 가고 싶다. 좋은 어떻게 보면 공연이나 영화나 아니면 책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도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리 같은 도시 보면은 어렸을 때는 사랑의 도시 뭐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몇 번 더 가면은 근데 사랑의 도시 왜 이렇게 쥐하고 바퀴벌레가 많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근데 작년에 또 갔었는데 또 작년엔 또 다시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도시는 여러 번 가보고 싶고 갈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른 도시가 좋은 도시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본 단위가 집일 텐데 우리의 주거 환경도 어떻게 변해갈까를 생각할 때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형 조립식 주택을 만들었다는. 이게 우리의 미래일까요? 네, 미래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양극화에 의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안 살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런 데 살 겁니다. 사실 아파트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똑같은 유니트를 반복해서 대량 생산한 근대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조차도 최종 결과물은 사실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거푸집 짜고 문짝 달고 하는 것들을 다 인간이 일일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어떤 모듈러된 걸로 생산을 해가지고 로봇이 딱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립을 했을 때 아구가 딱딱 맞게끔만 되면은 단가가 확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 가시면은 거의 골조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 해요. 그럼 국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임금에 맞춰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와가지고 버는 돈을 다 해외로 보내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설업을 하면은 돈이 밑으로 내려가서 국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뿌려서 건물을 지어도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메꾸고 거기서 번 돈이 외화로 다 반출되는 일이 생기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LH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순살자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법이 뭐 철사 넣어가지고 몇 바퀴 돌려야 되는데 그 손가락에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어느 정도 저항이 걸리면은 체결이 됐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감으면 그 구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충 되고 검사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공장에서 하는 파트를 많이 하는 게 낫다. 일본에 가면 그게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일본에 어느 호텔을 갔는데 너무 좋은 호텔인데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거에 한 반값인 거예요. 반값이. 여기 왜 이렇게 싸지 했더니 그 방이 다 조립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나중에 미래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잘해놓고 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지금 지구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데 살아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분 플렉스인 거죠. 나는 상관없다 이건가요? 그럼요. 왜 저커버기 맨날 똑같은 후디를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거는 플렉스 중에 플렉스. 플렉스 중에 플렉스죠. 미래의 좋은 집은 좀 다를까요? 저는 왠지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나면 좀 개인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암울한 얘기지만은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아파트 단지,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보다 더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은 30세대 이하의 빌라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마주칠 일 없고 대문 열면 마주보고 이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고, 이제 일단은 뭐 학군이나 동네로 차별화시키고 그 안에서도 또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유엔빌리지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엔빌리지의 그 조건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과 차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통과 차량이 없이 막다른 골목길로 돼 있는 데는 외부 차량 자체가 안 들어오죠. 이태원 하이라이트 호텔 밑에 거기도 부자 회장님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도 통과 차량이 거의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요. 언덕길에 자동차 도로가 뚫려 있는 데는 경사진 도로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만큼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여서 소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구분화시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이언스 픽션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집 자체가 양극화의 가장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화성에 가서도 살 수도 있고 우주에서도 살 수, 앨리스윤 같이. 그런데 지구에 있는 나머지 우리 같은 잔잔바리들은 대부분 사이언스 픽션에 보면은 거의 캡슐 호텔 같은 데서 인간이 사육되는, 그러니까 팜이죠. 축축축축축축 그런 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디스토피아적인데, 지금도 점점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정치권들은 내가 너가 사는 집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은 그 내가 너가 사는 집을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거가 럭셔리한 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집을 제공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르코르비제가 처음 나왔을 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지금 유니테 타비타시온 같은 초기의 아파트 모델이잖아요. 가로폭이 183cm밖에 안 돼요. 자기 키가 183 정도 돼서 양쪽 팔 뻗어가지고 되는 폭인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한 2.3m? 183cm에 230mm 정도의 튜브가 이렇게 좁고 길게 된 거. 창문은 있어야 되니까 발코니 하나 넣고. 그게 최소한의 주택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그 사이즈를 결정한 건 모듈러잖아요. 인체 치수에 따라서. 물론 지금은 고시원이라고 하는 더 극단적인 거가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를 대량 공급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주 흥미로운 미래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어차피 옛날에 뭐 로마 시대에 항상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서, 로마에는 사실 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도무스, 거의 도시 한복판의 별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귀족들이 사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의 집인데 그거는 10%도 안 되죠. 나머지는 인술라라고 불리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상하수도 없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같은 도시인데 도무스에 별장에 사는 분들은 공공적인 액티비티를 다 집에서 할 수 있었어요. 집에 목욕탕이 있었어. 집에 극장도 있어. 좀 더 돈이 많으면 집에서 말경기도 했어. 반대로 인술라에 사는 분들은 사적인 일을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엌도 없었죠. 부엌이 없어. 화장실도 나가서 해야 돼. 그리고 로마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었어, 옆에.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프라이빗하고 파블릭의 개념이 집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한 건 뭐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블릭을 프라이빗에서 할 수 있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프라이빗을 바깥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왔어요. 우리 공유주택이라고 한때 엄청 좋다고 광고를 했잖아요. 거기가 인술란 거죠, 네. 결국은. 부엌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가깝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야시장 같은 거 발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더운 지방이라서 집에서 요리를 하면은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파트 80-90%가 국가가 소유하지 않나요? 네,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처음에 주택 정책을 할 때 아예 대량 공급한 일반인들을 위한 주택이 부엌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어차피 더워서 못하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그게 거의 법으로 돼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최소한의 주택이라는 거죠. 고시원에 가도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AI 자동차와 미래의 아파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건 이게 있었어요. 차는 굉장히 프라이빗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차와 엘리베이터로 현대도시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프라이빗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AI 차가 건물 옆에 붙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엘리베이터도 프라이빗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주차장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옆에 이렇게 다 달려있는 식으로.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시면은 탐 크루즈가 도킹 옆에 딱 차가 하고 위로 그냥 올라가요. 거실로 들어가잖아요. 유일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은 높이를 올라간다는 거는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무게추를 달아서 카운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서 올리는 건데 이 엄청난 자동차를 매일매일 거기까지 올려가지고 파킹을 하고 다시 내리고 할 때 드는 그 에너지가 또 상당할 거다. 예, 그래서 그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 외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제가 인면을 한번 설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인면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횡으로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다시 조금 올라가서 도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 인면의 층고의 높이가 자동차가 이동하고 나머지 반은 자동차가 파킹하는 두 개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동할 때 딴 집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복도식 아파트처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건축의 인면이 결정이 나는 거죠. 예. 이 문제가 좀 간단한 건 아니네요. 교수님이 어쨌든 그 현대 도시를 가능하게 한 두 가지 발명품이 자동차고 이제 엘리베이터 말씀하시고 엘리베이터 정말 중요하죠. 도시 설계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진화적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다라는 건 우리가 원시적으로 우리 뇌 안에 있는 원시적인 뇌는 엄청난 지금 위험 상황이라고 계속 알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다 계산을 해놔요. 엘리베이터는 나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뇌에게는 가장 불편한 공간 중에 하나인 게 랜덤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매우 훌륭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시 건축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우리 인간 뇌하고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개선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운영 체제를 바꾸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에서 미리 엘리베이터를 보내서 우리 집 앞에 항상 엘리베이터가 와 있고 내가 내려갈 때까지는 더 이상 문이 안 열리던가 여러 방법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역시 미래 MZ세대들이 어른이 되고 집을 구매할 때는 그런 요소들이 저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할 거거든요,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특정한 가격대에 돼 있고 대부분 소유자들이라면은 이제 공동체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뭐 앞에 경비 아저씨를 한 명 세워놓는다든지 뭐 게이티드 정문을 만들어서 이 단지 공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CCTV 카메라도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대단지보다도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레이어가 하나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조금 더 불안함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 레이어가 없는. 우리 자금성 보시면은 담장 있고 뭐 해자 있고 문 있고 문 있고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그 안이 안전하게 느끼는데 그게 없을수록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동네에 살면 더 안정감을 느끼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발 더 나가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미래형이다라고 하셨으니 그걸 대량 생산하면 확실히 생산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 집값은 좀 싸질까요? 글쎄요. 저는 다른 요소로 집값이 더 플러스가 되겠죠. 땅값? 네, 지금의 집값이라고 하는 거가 땅값도 그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동에 있는 집이다. 이 집값이 비싼 이유는 3호선이 서울을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역이고 올림픽대로가 동서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백화점이 있고 학교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병원들이 많고 극장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변의 편의시설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는 데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절반으로 공사비가 준다고 해서 그 집값이 절반이 되지는 않겠죠. 나머지 가치, 네트워크의 가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집값을 우리나라 GDP로 대비를 하면은 맨하탄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똘똘한 단체라는 개념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다 돈 있는 사람들은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GDP를 계산을 할 때는 전국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만 계산하면 또 다르고 강남지구만 계산하면 다르고 상위 1% 사람만 계산하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GDP에 포함되지 않은 파트가 하나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0년간 몇천 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뭐 3분의 1이 코인 투자를 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충 계산을 때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이 코인을 통한 자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거가 만약에 집중된 똘똘한 한 채인 강남집값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1인당 GDP가 맨하탄이랑 비슷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집값이 완전히 이건 비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GDP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좀 그런 높겠죠. 자산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면 재밌네요, 아주. 그럼 이번엔 좀 다른 관점에서 AI로 건축 도면 그리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회 전에 사실 해보시고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요새도 그런가요? 그게 건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같은 건물을 설계한다. 그거는 AI가 뭐 하룻밤에 1000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관을 인터레스팅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건축을 되게 복잡한 관계를 조율하는 프로그램적인 걸로 보고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건축을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AI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되려면은 문제를 정의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인간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고쳐라고 얘기하면은 엉뚱한 거 만들고 그것도 틀린 거 고치라면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말길 몰아듣는 직원같이 그냥 계속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생성형 AI나 에이전틱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건축 관련으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결과물뿐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가님이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되는 거는 유현준 교수님이 건축하는 과정을 옆에서 촬영하고 엿보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순간 그 과정도 언젠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거를 이미 1992년도쯤인가요? 제 MIT 지도 교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3D까지는 아니고 평면인데 우리가 컴퓨터로 CAD로 보통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주택 설계할 때 뭐 해서 남쪽에다 현관 두고서 뭐 해서 설계를 한 달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 할 때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세이브를 하잖아요. 파일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남쪽에 햇빛 들어오는 데다 거실을 놓은 게 나을 것 같고 현관은 서쪽에 놓는 게 낫겠네 라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인간이 작업을 하면 서쪽으로 하고 다시 그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관 서쪽으로 또 옮기면은 너가 한 달 동안은 이번 방향으로 디자인을 디벨롭 할 거야 라고 쫙 그냥 몇 분 만에 만들어내요. 그 이유는 매번 A의 1단계, 2단계, 3단계 1, 2일, 3일, 4일에서 30일 동안의 프로세스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런 논리로 너는 의사결정을 했으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그 평면을 2D로 된 거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3차원으로 될 거다. 그리고 너가 이걸 프로그램이랑 작업을 하면 형태를 만드는 문법 같은 거를 그 인공지능이 너의 쉐입 그래마를 파악을 하면은 내가 밤새도록 작업을 안 해도 얘가 하룻밤에 100개씩 만들어내는 거죠. 당신의 스타일, 나의 스타일 작업. 그 스타일을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 중요한 말씀인 게 이게 그 프로세스를 알아요. 의사결정의 문법을 얘가 이해해서 만드는 건데 아직까지는 AI는 픽셀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도트로 이런 형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오게 그러니까 뭐 AI 이미지 보면은 뭐 버섯 모양의 주택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복잡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그 단계의 것들을 아직까지는 못하는데 언젠간 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AI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과정 관련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코딩한 절차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순서대로. 그런가 하면 건축은 그 절차적인 정보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예술은 아마 더 어려울 거고 예술가가 가만히 벽 보고 3일 있다가 갑자기 뭘 그리는데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종이에 그린 한 줄이 중요한 것이야. 한 줄은 1000개도 만들어요. AI는. 근데 깊이가 없는 거고 사실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그분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뽑을 수는 없다. 이제 그걸 뽑으려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만드는 거죠. 뉴럴링크를 왜 만들겠어요? 인간의 창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절차도 데이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막 90년대 이제 인공지능 하는 친구들이랑 그 쉐입 그래마 전공자들과 디베이팅을 막 하면은 제가 이제 막 디베이팅을 하다가 한 얘기 듣고서 주춤했던 거가 내가 졌다고 생각한 게 야, 너가 인간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과 이걸 어떻게 0101의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막 하니까 걔 말이 잭슨 폴락이 그리는 그 추상화 그림하고 원숭이가 그린 추상화 그림하고 프로세스는 다르지만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같을 필요는 없고
결과물만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걸 누가 구분하겠냐. 여기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저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거를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비스무리하게는 만드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양극화 쪽으로 좀 갈 텐데 돈이 없는 분들은 얼추 비슷한 결과물 위주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물보다 그 절차의 가격을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슐랭 식당 가면은 맞아요.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계속.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자거 양도 요만해. 그래서 그거를 아무 설명 안 하고 똑같은 음식을 제 느낌에는 플레이팅 그렇게 멋있게 안 하고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그거 담아서 패스트푸드에서 팔잖아요. 그거 1,000원도 못 받을걸요. 그거. 그 사람들 뭐라 그럴걸요. 똑같은 음식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기계에서 나온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결국 내는 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는 건 플레이팅. 우리가 돈을 내는 거는 미슐랭 셰프가 나와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우리가 하고 놀라.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는 헬루시네이션. 건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는 특히 우리가 인공지능의 핵심이 모방을 잘하는 거잖아요. 결과 모방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결과를 모방하는 그 생산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서 얼추 비슷하게 생긴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스토리가 없이 겉모습만 비슷한 거 가지고는 대부분은 살 거고 그런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스토리가 있는 건물에서 살겠죠. 그럼 거기는 이제 매일 아침 건축가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불편해도 이게 멋인 건가요? 그렇죠. 멋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이 거죠. 집의 화장실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는 있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교수님은 어쨌든 건물을 설계하시잖아요.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려 컴퓨터로 다 해서 렌더링도 하고 맡겨. 그럼 이제 시공은 다른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봤어. 어떤가요 느낌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 누나가 거기에 대해서 한탄을 항상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은 한 5편짜리인데 일단 그것도 둘로 나눠져요. 습식 공법과 건식 공법이 있어요. 습식은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근데 그거는 목수들이 거푸집을 짜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대충 짜. 근데 대충 붓고 뜯는데 대충 해요, 그냥. 특히 이제 지방의 공공건축물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터득한 방법은 지방의 공공건축을 할 때는 건식공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는 목구조로 했거든요. 그 목구조는 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딱 잘라갖고 와야 되잖아요. 1mm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달청에서 선정한 시공회사라고 할지어도 비슷한 지역인데 습식공법으로 한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나오는데 건식공법으로 하면은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다 건식공법이거든요. 그 공사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건식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영향을 주네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도면에 있는 건물하고 완성된 건물하고 100% 일치하게 만드는 데는 일본뿐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뉴욕에 모마 신간 만든 그 일본 건축가 분 요시오 다니구치. 그죠. 유명한 분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중요한 건물이니까 한번 노력해서 하고 도면 보내면 자 시공을 누가 해야죠? 미국 회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일본 건축가고 일본에서의 그 기대치를 가지고 뉴욕에 갔어. 뭐 콘크리트 뿌리고 이분이 입을 못 닫더라고요. 갭이 이래. 어이없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고 미국 아저씨가 폼 같은 거 쑤셔 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 자리에서.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콘크리트로 하는 거는 오차 한계가 1.5인치인가? 뭐 이 정도는 허용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저도 뉴욕에 설계서 낼 때 아파트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면은 현장에서 그 1.5인치의 오차로 생기나면은 나중에 유리창 와서 닿는데 이게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실측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마감재에서 조절해서 맞출 것이냐가 주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럼 그런 걸 생각할 땐 이 일론 머스크식의 조립형 아파트가 꽤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AI가 됐을 때 흥미로운 주제는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이잖아요. 앞에 핸들 있고 항상 전면을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제일 많이 바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면 주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마주보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일도 하고 도로가 전 도시의
뭐 15%다. 그럼 15%의 면적이 다 이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 개수만큼 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방들이 생겨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딘가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과거에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상상을 해보면은 건물의 인면에 도킹을 하게 되면은 건물에 내가 지금 투베드 아파트에 사는데 자동차 파킹하면은 세 번째 방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인면 자체도 방이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럼 인면이 그 되는 집에 방 하나는 움직이는 방이 그렇죠. 돼버리는 움직이는 거고. 방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특히 뭐 자율주행 시대에는 아마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새로운 집시 클래스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우리 인간이 딱 정착하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노마드였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다가 뭐 갑자기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한 12,000년 전에 뭐 gö베클리 태페니 차탈 해역에서 정착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의 DNA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었다라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해지면 큰 버스 같은 거 자율 버스야. 그거에서 생활해. 그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또 그런 스테이션 같은 게 생기겠지. 어디에 도킹하면 충전하고 상하수도 같은 거 다 공급이 되고 뭐 지금도 있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 계속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냥 사는 거죠. 그 안에서 다니면서. 자, 오늘 AI 시대가 우리의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님, 김대식 교수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아마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